그때 당시로 보면은 결국 그래서 이 아베 총리가 뭐 자기 조상도 있었지만 자기 할아버지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정신적인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메이지 시대에 있었던 이 정한론의 스승이라고 하는 요시다 쇼인. 쇼인, 예, 이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도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고대로도 갈 수도 있지만 근현대에 있어서의 어떤 스승은 바로 이 요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우익의 정신적 지주인 요시다 쇼인이 있는데 1830년에 야마구치 현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야마구치 현에서 가난한 하급 무사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뭐 죽었을 때가 29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시다 쇼인은 20세 때부터 서양 문물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막부를 없애고 조낭양이 천황만 존중하고 외세를 물리친다. 또 일군 만민이라고 해가지고 천황이 세계를 지배하고 천황 아래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막부를 없애려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은 뭐 옥중에서 또 유수록이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하고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결국 무력으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뭐 조선뿐만 아니라 뭐 만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핵심 중에 조선이 있죠. 그래서 정한론을 펴게 되는 것이죠. 무력으로 조선을 정벌한 후에 또 북으로는 만주, 남으로는 대만, 필리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일본의 영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을 펴게 되고 이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아까 얘기하셨던 이토 히로부미, 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가스라 타로, 가스라 테프트 조약 들어보셨죠? 네.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 그리고 일대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 뭐 이런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요시다 쇼인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하셨던 야마구치 현 출신이다라고 이 현 출신이 굉장히 이게 장악을 했다는 거죠. 정한론의 본거지가 바로 가보셨나요? 가보셨을 것 같아. 네, 가봤죠. 저 못 가봤어요. 알고 가셨나요? 예, 역시. 근데 어쨌건 지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멋진 저 유명한 말 한 문장이 생각나네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아 그래요. 예. 딱 보니까 야 어떻게 요시다 쇼인 이 사람 29세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 대신 이 사람이 나섰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토 히로부미, 뭐 야마가타 아리모토 뭐 또 있고요. 하세가와 요시미치. 예. 2대 총독입니다. 1대 총독, 2대 총독. 전부 다 이 야마구치 현의 영향을 이제 그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야마구치라고 하는 현이 그때 당시인가요? 이제 14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현이었다. 근데 아베 신조를 포함해서 일본 총리가 여기에서 8명이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130년에 일본의 헌정사에서 40년을 통치하고 정재계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마구치 현. 우리 한자로 뭔가요? 산구? 네, 산구현. 네. 지금 야마구치 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총독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야마구치 현이고 이제 후쿠오카, 미야자키 이렇게 소수 나오고 있는데 이 후쿠오카하고 미야자키, 야마구치 현은 자민당의 텃밭이죠 지금. 아직도 자민당의 텃밭입니다. 네,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 많이 가죠. 제일 여행 많이 가는 곳이죠. 여행 많이 가는 곳이었는데 요즘 조용해졌겠죠. 네, 아주 조용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생중계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횡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아베는 이제 자기 혼자 사실 정한론을 지금 펼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아베가 등용한 다른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자민당에서 이제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그 부총리 아소다로 부총리도 그렇죠 자민당으로 이 사람도 지금 아까 헌법 개정 얘기하셨는데 뭐 이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치 헌법으로 바꿨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아소다로 부총리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런 일본 분위기가 결국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한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전쟁을 못 일으킬 것이다. 그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었어도 못 일으킬 것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은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순진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이 왜 한국을 타켓으로 해서 이렇게 이 무모한 짓을 벌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장 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더 친해져야 될 판에 오히려 한국을 주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문제가 된 화이트리스트도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시킨 최초의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가입시키기는 쉬워도 사실 이게 제외시키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그렇죠. 근데 최초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외가 된 거죠. 예. 따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이 아베를 비롯한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 보통 이제 일본 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뒤에 있다고 하죠. 그 조직들이 대부분 이제 아베의 이 자민당의 이 인원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수백 명이 포진해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끊임없이 이제 추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한국을 타겟 삼았냐 이거야. 한국은 일본이 식민지를 삼았던 미개한 나라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애들 같은 자기들이 보살펴야 할 아기들 그러니까 애들 같은 나라다 이거예요. 여전히 그들 의식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게 끊임없이 니들 저기 사죄 제대로 해라 요구하는 게 어린애들의 투정처럼. 그렇죠. 투정으로 보인다는 취급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사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내전으로 다져졌던 나라고 그리고 무사계급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복종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정서가 와라는 정신으로 이제 깔렸던 나라고 그것들로 봤을 때 갑을 관계에 대한 뭐라 그럴까 행동 규범이 명확한 나라다. 그렇죠. 자,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고 미국에 패한 일본이 미국을 갑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데 그렇죠. 조선은 일본이 조선한테 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갑을 관계로 봤을 때 우린 병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 것들이 사과를 요구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이런 어떤 심리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런 기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저게 밑에 딱 치고 올라와 가지고 자기들 머리 치고 올라갈 그런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면 자기들이 또 밑으로 내려가 생겼으니까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만큼은. 자기들이 미국의 갯노릇을 하는데 또 자기 밑에 뭔가 하나를 더 둬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밑에 하수를. 그렇죠. 원래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귀족 출신이나 왕족 출신들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바로 위에 사람들이 반대하죠. 내 밑에 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서는 자기 밑에 한마디로 요즘 뭐 학교에서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빵 셔틀이 하나 필요한 건데, 예. 그게 한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야마구치현이 그 정신적인 어떤 근원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규슈에서 넘어오는 길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규슈의 그 중간 정도의 가고시마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유신 후루사토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메이지 유신의 시작점과 메이지 유신의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 야마구치현이 이런 그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권의 그 정신적 중심지라고 한다면 요 바로 위가 히로시마거든요. 원폭이 여기 말고 야마구치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근데 뭐 어디 떨어졌든 어쨌든 어쨌든 이 정신을 갖다가 뿌리 뽑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히로시마가 그때까지 이제 딱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완벽하게 이제 포탄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다른 데는 이미 막 이렇게 포탄으로 이제
투여가 돼가지고 뭐 휩쓸어진 그런 도시들이 많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히로시마가 아마 이제 타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히로시마는 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학군부터 해서 청일 전쟁 모든 것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히로시마 대본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왕이 진두지휘를 하는 어떤 본부 자체가 거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굉장히 원한 맺힌 곳이다. 우리로서는 그런 곳에 어떤 투여가 된 것이 바로 히로시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히로시마를 또 놓칠 수는 없네요. 또 그걸 네. 떨어뜨렸어야 되네. 그 땅에서 우리하고 원한 안 맺히는 그 땅이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해서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라는 노저펜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멘트 중에 되게 멋진 게 있더라고요. 조상이 끌려가신 곳이다. 놀러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어. 심지어 일본의 이제 패망 후에 복귀하는 배 일부러 기름을 적게 싣고 배 원래 수용 인원보다 몇십 배를 사람을 더 태운 다음에 수장시켜버린 사건도 있죠. 그렇죠. 그게 그 이제 최근에 우키시마호 네, 맞습니다. 사건이라고 해서 영화화 되지 않았나요? 9월달에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면은 꼭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우키시마호가 바로 그 해방 이후에 바로 8.15 광복이 있은 이후 일주일 뒤에 네. 강제 노동을 당했던 그 노동자들을 전부 다 실어서 지금까지 이제 8,000에서 12,000명 정도를 실었다고 그래요. 실어가지고 원래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부산 처음 시작부터 부산으로 가는 항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래서 일본 쪽에서 어떻게 보면 폭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승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이 기름으로는 조선까지 갈 수 없다. 네. 그리고 출항 직전에 모든 일본 승무원들이 내렸고, 그리고 처음에 배에 그 조선인 그 징용자들을 태울 때도 이게 조선으로 가는 마지막 배다라고 해서 그 수용 인원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끝까지 조선인을 태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증언들이 있었으니까요. 애초부터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강제 징용됐던 사람들에서 그 참상들을 갖다 보고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입막을 하기 위해서 이 수장시켜버린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그놈들이 그 위안부를 갖다 부정하잖아요. 네. 부정하는 이유가 뒤에 증거 있냐 이거예요. 그죠? 지들이 패망할 때 뭐였어요? 모든 불리한 그 서류들은 다 태우라 그랬어요. 증거들은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 70%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즉이 그렇게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그 증거 없다고 지금 일본은 그 유익의 주장을 갖다 동조하고 있죠. 증거. 살아있는 사람이 증거인데 도대체 뭐 어떤 증거를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사진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한국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네덜란드 사람까지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어떤 물적 증거를 더 이상 어떻게 깝니까? 여기서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일본인들의 지금 이런 그 어떤 작태 이 X들인데 뭐 삐 처리하겠지만 이게 왜 이딴 식으로 되냐? 이걸 일본인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모자이크의 나라다. 일본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을 모자이크로 덮고 나면 이건 없는 거라고. 누가 봐도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누가 봐도 저건 거식이고 거기서 거식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자이크를 처리했으므로 저건 무시해도 된다. 없는 것이다. 그렇죠. 모자이크의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건 친귀족주의 국가예요. 거기다 전제주의 국가고 지금 언론 통제가 얼마나 심한 나라예요 이게.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투 운동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엄청 계속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돼요? 미투 했던 사람들은 그냥 몰매 맞죠, 그냥.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인 자체가 권력 있는 놈들을 위한 이 인권은 있어도 일반 민중을 위한 민권은 극히 의식이 약하다. 정말 재밌었던 게 예전에 지금 뭐 자료로 화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인 한 사람이 트위터를 올렸는데 뭐냐니까 러시아는 푸틴의 독재고 중국은 시진핑의 독재고 북한은 김정은 독재고 한국도 보니까 국민 독재다. 국민 독재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주변엔 왜 이렇게 독재 국가밖에 없는 거야? 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국 네티즌들이
그래 니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알겠니? 맞아요. 진짜 이 가장 민주주의가 빈약한 게 일본이에요. 지금 뭐 언론 자유도 60몇인가요? 70몇인가요? 네, 60몇 뒤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은 같은 일본인들도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한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역사도 그렇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내 목숨이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달리면은 우리나라는 촛불운동 요새 그래도 촛불운동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아니 이렇게 방사능이 터져가지고 전 국민이 그렇게 방사능 음식을 먹고 요번에 또 방사능 올림픽도 개최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나? 전 사실 그것도 신기하거든요. 일본의 어떤 특수한 민족성. 아까도 이제 우리 이메탈님이 얘기했지만은 이 권력에 순종하는, 힘에 순종하는 이 사무라이 그러니까 이 뭐죠? 카마쿠라 막부 이후 에도 막부 이렇게 넘으면서 이 무사 체제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항상 순종해야 하는 그러니까 윗대가리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게 아예 체제화된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그 일본의 어떤 와라고 하는 이렇게 강자 앞에 머리를 탁 숙이고 전체 화합을 그 자기들의 열도 안에서의 어떤 화합에 대한 그 정의가 저는 시작점이 에도 막부나 이런 막부에서 왔다고 생각질 않아요. 제가 일본을 여러 차례 가보고 이제 신사들을 뒤져보고 했을 때 느꼈던 점은 이야기가 지금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이 시작점은 도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레인들이 서로 누가 진국의 후예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 백제인들이 득세할 때도 있고 신라인들이 득세할 때도 있고 막 그러면 백성들이 끌려다니다 보면 어차피 니들 중에 한 명이 왕 될 건데 어차피 나는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알아들 정리들 하세요. 난 고개 숙이고 있을게요. 해서 시작한 게 아닐까. 워낙 그 내전들이 벌어지고 하면 그래서 의병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고 농민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예. 거기서 시작된 것들이 아닐까. 그냥 강자가 나오면 머리 숙인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일본인들의 이 심리적 특성이 뭐냐면은 어쩔 수 없지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상적 기조가 이게 아예 체질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언가 불합리한 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소수의 이 지성인들만이 거기에 반발하고 대항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뿐이죠. 대다수의 이 민중들은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또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일본 자민당의 뿌리가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된 외조부에서 시작돼가지고 결국 그것도 야마구치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제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아까 봤듯이 너무 많은 아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기에. 우리 다 만나봤어요? 굉장히 익숙하네요. 이름부터.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은 결국 정한론에 대해서 그쪽으로 네.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정한론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 지목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강전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63년에 일어난 그 전투인데 사실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잖아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라고 볼 수도 없어요. 백제의 완전한 멸망은 아마 이 백강전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뭐냐면은 한반도에 백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 외백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백제와 외백제의 연합군과 함께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처음으로 붙은 국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거의 뭐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오사카에 있는 박물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뤄요. 이 백총강 전투 또는 백강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를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백강구 전투라고 하고 일본은 백총강 전투라고 하는데 뭐 이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일본이 떨어져 나가는 일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이 이후에 일본이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일본 서기, 그 다음에 뭐 고석이라든지 고사기라든지 이런 역사서, 약간의 어떤 왜곡을 많은 왜곡을 담고 있는 역사서를 발간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일본의 역사를 꾸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때의 전투를 벌려가지고 결국 약 뭐 3만 명, 많게는 한 4만 명 이상이 수장을 당합니다. 패하죠. 이제 그 백제하고 외백제 세력이. 그래가지고 이제 패하고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일본 서기에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는데, 이제 조상의 묘를 언제 찾아뵐 것인가. 네, 한자로 써 있죠. 이제 조상의 묘를 언제 찾아뵐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하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진짜 그 슬픔이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시작점 정한론의 시작점은 그렇죠. 백강전투다. 네, 지금도 보면은 일왕이 2001년에 보면 자신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다. 후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당숙을 보내거든요. 당숙을 보내가지고 무령왕릉에 참배를 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향과 이런 걸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꽂고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일왕이 오고 싶은데, 자신의 조상을 찾아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못 오고, 우리도 뭐 요청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 번. 뭐 최근에도 1년 전에는 국무총리가 그게 일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이런 뿌리를 찾고 싶은 그 수구초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왕이 이제 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저는 이제 이제 학생들하고 요 부분도 그 백강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이제 열국, 한반도 내에 열국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뭐 고구려, 신라, 뭐 가야,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는데 이 신라가 길 건너편에 있던 다른 나라하고 이제 동맹을 맺은 거야. 그리고 백제를 쳐들어와서 본진이 털렸어요. 스타크래프트로 설명하자면 본진이 털렸어. 털린 순간 멀티 지역으로 커맨드 센터를 띄운 거예요. 멀티 지역 가서 거기서 미네랄을 새로 한 3년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배틀 크루저를 만들어서 왔는데 아군 편에 있던 터렛들이 다 적군 편으로 돌아선 거야. 그래서 상륙을 못하고 거기서 배틀 크루즈만 폭파되고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게임으로 설명하면 아주 이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백강전투의 의미를 두고 일본에서는 이 뿌리에 대한 의식, 결국은 내 걸로 찾아야 될 것으로 대한 인식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당시 외는 백제의 뭐 멀티 지역, 그러니까 분국이죠. 예. 날개라고 볼 수 있네. 그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 식민사학에서는 그걸 이야기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강전투에서 철저하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의자왕 동생도 나오고 뭐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에 어떤 처절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다루지 않고 한 줄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에 백제 부흥군을 부흥군을 보낸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럼 백제 왕자가 그 군사를 다 지휘해요. 만약에 일본이 따로 독립적인 세력이었다면은 백제 왕자가 일본에 그래서 보내는 지원군을 갖다가 지휘를 못하고 그렇죠. 일본의 사령관이 그렇죠 지휘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멸망을 했으면은 그 끝이에요. 사실은 다른 나라였으면 그렇죠. 끝이죠. 다른 나라가 멸망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거기에 원정을 할 필요가 없죠. 멸망하기 전이라면 몰라. 전이면은 야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겨 보자. 그러면 땅이라도 떼줄게. 이러면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게 뭐 인지상정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미 멸망한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세우는데 너희가 나서라라고 했는데 나선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뭐 형제국이라든지 형 동생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볼 수가 없다. 예. 같은 핏줄이다. 예.
저희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 많이 나오죠. 부여풍이 이제 의자왕이 끌려가고 당나라로 끌려가고 부여풍이 일본으로 저 건너가서 3년 동안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넘어가는데 일본 서기에서도 부여풍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완전 남의 나라라면은 사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본 천황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일본 천황가뿐만이 아니고 도레인 아까 도레인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조사를 이렇게 며칠 전에 해보니까 아베도 결국 우리 한민족 혈통이더라고요. 아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고대에 넘어갔던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넘어간 사람일 거예요. 그 후손일 거예요, 아베의 그러니까 그 아까 나왔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외조부 맞나요?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그 이제 동생이었던 사토 총리가 이제 심수관과 인터뷰를 한 게 동아일보에 이제 2017년에 나왔는데 심수관은 일본 도예계를 이제 주도했던 그 한국계 도예가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가서 도자기도 사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직접요? 네. 그 심수관도 제가 갔었어요. 만나 보셨어요? 직접 만나 뵈진 못했어요. 제자들만 만났죠. 자식들하고 제자만 그렇구나. 만났죠. 네.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하고 그 사토 총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심수관한테 이제 당신은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는 뭐 이제 뭐 언제쯤 넘어왔다. 그랬더니 이제 사토가 저는 당신네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래에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동아일보에도 실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자민당 정한론자들도 다 그 우리 혈통인데 왜 이렇게 환부역조하고 이게 조상을 이렇게 몰라보는 거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전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 들러봤을 때 일단 심수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심씨예요. 일본 가서도 성을 심씨를 안 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심씨성을 안 버리고 살고 있는 그 도예가 집안이고 이 사람 심수관 이야기는 잠시 넘어가고요.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웠던 이유는 서로 진국의 후예라는 걸 주장한 거 아닙니까? 진조선의 후예다. 누가 이제 정통파냐? 쉽게 말하면 누가 대빵이냐? 이제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건데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했다. 그러면 야 어떻게 네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냐? 암만 그래도. 그래서 너는 진국의 후예가 아니야. 넌 진국의 후예. 넌 이제 이 짱꼴라랑 손을 잡았으니까 넌 진국의 후예가 아니야. 우리 일본이 이제 진국의 정통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도로 침공해서 밀어내야 그 논리라면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까 방금 왜 그 도레인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왜 이 본토를 이렇게 침공하려 하는가? 사실 저도 그 며칠 전에 비슷한 생각 해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 우리의 그 국통맥이 어디로 흘러오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때 사실 우리 국통맥은 어떻게 보면 후신라로 흘러간 게 아니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대진국으로 흘러가서 그다음 고려로 다시 내려온 건데. 근데 이 역사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후대 사람들이 그걸 갖다 판정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있고 그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이제 이어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건 역시 결국은 이제 탯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결국 부모로부터 탯줄을 잘라서 독립한 거죠. 완전히 독립해서 과거를 백강전투 생각해 보면 잘린 거 아닌가요? 잘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건 스스로 이제. 네, 그래서 잘랐다. 새롭게 자신들의 어떤 패배한 역사라든지 이거를 다시 그래서 자르고 뭔가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역사로 시작을 하는. 그렇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쟤들하고 상관없어 이제. 동방진국에 우리가 뿌리다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쟤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천상에서 왔어라고 아하. 하는 어떤 그런 신화가 처음에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네, 일본 그거를 서기에.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완전히 이 한마디로 하늘에 뚝 떨어진 천선민족으로. 그렇지. 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백총강 전투 이후에 이제 일본 서기나 이런 책들을 역사책을 만들면서 왜곡을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되냐면은 정한론의 배경 이론인 임나일본부설이 들어갑니다. 임나일본부설.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정유재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근세의 일제 강점기 그 침공도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설은 다 예전에 한번 다뤘어요. 한번 이렇게 크게 다뤘고 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다룰 것은 아닌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4세기에서 6세기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 뭐 고대 야마토해가 그래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그 가야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 이전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420년 동안 저 중국이 이렇게 지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한반도 남부에 또 200년은 우리가 지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식민지 경영을 그때 발전을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식민지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영원히 너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사실 식민사관이거든요. 애초에 너희 국가의 성립은 식민지에서 시작했어. 그렇죠.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 그걸로 보면 한국의 고대는 한 700년 이상을 식민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식민지로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를 맞추기 위해서 또 임나일본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들도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서기에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걸 진짜다라고 생각을 상이 그렇게 세뇌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신공황후가 그때 이렇게 정보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배에서 떨어져 나간 그 이 아픔을 그런 그 이 고대에 내려온 신화를 다시 각색을 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염원이 이렇게 왜곡돼서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컴플렉스고 그다음에 그 가야가 일본을 가서 왕조를 세우고 개척했던 그 역사를 거꾸로 임나일본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뒤집어 놨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우리 학계에서도 보면은 가야는 임나. 사실 최근에 그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7월달에 뭘 했냐면 학술 대회를 해서 우리나라 학자하고 일본 학자하고 싸웠대요. 논쟁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가야는 임나인데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한 거야. 일본 학자나 우리나라 학자. 근데 이 정도 크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점령되진 않았다. 그러면서 약간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네? 그거 가지고 그 일본은 좀 더 확장된 그 개념을 얘기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까지 올 수는 없었어요. 네네. 이러면서 야 선심 써주시네. 아니 사실 역사 공부하면 역사 하다 보면 이제 제일 화나는 거는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 왜곡보다도 이 내부의 적들. 예. 이병도 그쵸? 내가 맨날 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야기 일단은 뭐 좀 이따 하겠죠. 내용상 결국 이 내부의 적.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제가 매일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맨날 욕하는 이 토애들, 이 토착 외구들.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만행 같은 경우도 많이 숨겨왔잖아요. 네.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국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또는 어떻게 보면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가더라도 일본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막 그 눈에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전시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대로. 저는 이제 일본의 여러 만행들 중에서 난징에서 대학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난징 일본의 남경에 가보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로 절감했던 게 천안 독립기념관은 친일파가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만들 때도 일단 명칭부터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독립이냐 광복이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일항쟁 기념관이라고 해야 돼요. 대일항쟁 기념관이지 이게 독립도 광복도 그것도 솔직히 안 맞는 거고 왜냐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다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시 뺏겼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독립기념관의 이 전시물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대일항쟁 그 전시물들이에요. 그럼 대일항쟁 기념관이라고 해야지. 또 그런 일단 명칭에 대한 부분은 또 정명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왜 이걸 친일파들이 만들었다고 확신을 했냐면요. 모든 게 굉장히 객관적 데이터만을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며칠 날 몇 명이 사망했다. 며칠 날 몇 명이 어떻게 죽었다. 몇 명이 끌려갔다. 라고만 돼 있어요. 사람이 싹 다 빠져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울면서 어떻게 증언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고 그 사람 피가 묻은 옷이 여기에 있고 라고 하는 휴머니티를 싹 뺐어요. 난징 대학살 기념관 그때 딱 가면요. 거기에
그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게 돌길로 쫙 돼 있어요. 뭐라 해서 상판처럼 매끈한 돌이 있고 옆에 굵직굵직한 자갈돌들이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 못 밟게 해요. 죽은 사람의 수만큼 돌을 갖다 놨거든요. 그게 무덤이에요. 통째로 무덤이에요. 그 밑에 실제 그 사람들 유골이 있는 곳 그 위에다 지었고요.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당시에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면서 티켓팅을 했더니 지금은 좀 많이 최근에 가봤을 땐 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처음 갔을 땐 입구에서 가르쳐줘요. 我是韩国人.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중국어로 가르쳐줘요. 왜? 중국어 아닌 말을 쓰고 있으면 중국인들이 거기서 분노해 있다가 이게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팬단 말이야. 그때 我是 한국어를 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던 일본인한테도 我是 한국어를 가르쳐요. 일본 사람이 나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몰면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정이 격하게 만들어놨어. 그걸 보고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천안 독립기념관 가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객관적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싹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덕일 소장님이 한 얘기 있잖아요. 독립 운동사를 금기시했다. 아하. 연구를. 그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토웨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일본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어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라도 일본이 사실은 어떤 만행을 했는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꼭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의 스타팅 포인트는 이 학살의 역사의 포인트는 시작점은 바로 이 동학농민 운동의 그 동학농민들의 학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학혁명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배우고 하지만 학살이라는 표현은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뭐 혁명에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떻게 영향을 줬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참히 이렇게 죽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에 나와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실제로 동학신도들이 그때 한 300만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움직였었던 사람이 뭐 30만에서 60만 정도의 동학농민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전부 이렇게 무참히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면 이번에 녹두꽃 드라마를 보셔서 잠깐 나왔어요. 사륙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향후 모조리 사륙해라.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보를 이렇게 날렸는데 거기 딱 보니까 모조리 사륙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사륙하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박은희 선생도 얘기를 합니다. 사망자가 30여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미증유 그동안 없었던 유혈의 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학자들도 5만 명 이상의 어떤 학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학농민 기념관 황토해안에 있는 거기에 정명과학회사는 이 동학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전라도의 남자는 다 죽였다. 저도 그때 이제 같이 들었었는데 그 얘기 듣고 확 와닿았어요. 전라도의 사실 남자는 우리가 전부 다 죽였다. 아까 천안 그 독립박물관 얘기하셨는데 뭐 몇 명이 죽였다, 몇 명이 죽었다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인 숫자는 그냥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지. 거기에 그 죽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노라든가 아니면 그 정서상의 개념이 있거든요. 참상이라든가 네. 그런 게 느낄 수 없는 거죠. 당시 전라도 남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하셨는데 정말 띵 했어요 머리가. 남자는 다 죽었다. 전라도 남자는 다 죽였다. 전라도 남자는 다 죽었다.